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담 심리학 10주차 수업 일자는 5월 16일 일요일이고요. 벌써 우리가 10주차 수업을 오늘 진행하도록 그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 힘든 과정 중에 성실하게 수업에 임해 주시고 또 비대면 수업 확인서도 밀리지 않고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수업을 준비합니다. 자,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 또 하나의 이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에는 10장이고요. 합리 정서 행동치료라는 REBT 이론, 알버트 앨리스의 이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합리 정서 행동치료 10장이고요. 이런 내용을 공부합니다. 알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이 내놓은 이론인데요. 그 REBT는 처음에는 B는 빠졌었어요. RET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behavior라는 B가 들어가면서 REBT로 발전을 했고요. 이 표를 보시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은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 이런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이 경험하는 많은 심리적 문제와 어려움의 기저에는 바탕에는 대부분 인지가 우선적으로 작용한다 가정하면서 특히 자기 패배적인 당위적 사고를 핵심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하면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백이라는 사람의 인지치료와 REBT는 인간관, 변화에 대한 개념, 기법 등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REBT는 비합리적 신념을 변화시킴에 있어서 논박하고 수정하는 그런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법, 상담 기법에 들어가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알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은 1913년도에 나서 2007년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성장 과정을 보면 그렇게 행복한 어린 시절 유년기는 지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주로 나와서 활동을 했던 학자고요. 뭐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형제들을 삼남매를 이렇게 돌보면서 가장 노릇을 해가면서 어머니가 제대로 어렸을 때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고 부모에게 따뜻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 때문에 여성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 이런 것을 또 여기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위험 무릅쓰기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앞에서 여러 학자들에 대해서 그 생애와 업적을 왜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대개 자기가 성장한 과정에서의 결핍이라든지 문제의식이 연구에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알버트 앨리스도 그런 부분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분이 나중에 그 인지 합리 정서 행동 치료를 관심을 갖고 만들게 된 배경을 이러한 과정에서 찾아냅니다. 뭐 그 뒤에 컬럼비아 대학에서 뭐 어떤 공부를 하고 이런 내용 쭉 있고요. 처음에는 합리치료라는 것을 고안했고 그 다음에 그게 RET라고 해서 합리정서치료로 갔다가 여기에다 행동, 비헤이비어를 하나 추가시켜서 REBT로 인지, 합리, 정서, 행동 치료라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체계화된 것을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이론에서는 우리가 자꾸 길게 합리, 정서, 행동 치료하면은 말이 길어지니까 이제부터는 REBT라고 줄여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REBT는 그겁니다.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를 줄여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REBT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인간관을 보겠습니다. REBT에서 인간은 합리적이며 동시에 비합리적인 신념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존재다. 그런 이중성이 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중성을 지닌 존재다라고 봤습니다. 앨리스가 가장 인간을 보면서 주목한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고 행동하고 동시에 정서적 느낌을 체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이 동시에 이 세 가지가 일어나죠. 행동,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느끼는 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은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말하는 거고, 느낀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 느낌을 받느냐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룬 것은 뭐냐면 사고. 사람의 생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본 게 앨리스가 인간을 본 관점이에요. 앨리스는 인간이 환경 조건에서만 전적으로 결정되는 존재라는 행동주의 이론도 부정했어요. 행동주의는 뭐예요? 자극을 주면 그 자극에 따라서 항상 일정한 행동이 따라온다라는 이론이 행동주의 이론이었잖아요. 근데 앨리스는 아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비둘기나 무슨 쥐처럼 계속 일정한 자극을 줬을 때 일정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주의처럼 전적으로 환경에서만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존재는 아니다 해서 행동주의에 반기를 들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도 앨리스는 거부했어요. 왜냐? 인간은 그렇게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본능에만 충실한 게 아니고 우리는 판단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력이라는 것도 결국 추론을 해보면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가 말한 인간을 본 관점은 인간은 그렇게 동물들처럼 자극에 의해서 항상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그런 행동주의 이론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정신분석 이론에서처럼 인간은 어떤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생물학적인 존재로만 해석하기에도 너무 한계가 있다. 인간에게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고,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것이 앨리스가 인간을 본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 교재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세 사람이 동시에 실직을 하게 됐다. 세 사람이 동시에 실직을 했는데 세 사람의 반응은 다 다르다. 첫째를 보면 야 나는 여기 오래오래 다니면서 승진도 하고 안정적인 그런 직장에서 우리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져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얼마나 내가 그동안에 헌신하고 회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퇴직을 시키냐 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케이스가 있고 하나는 굉장히 우울해요. 나의 무능 때문이야. 내가 그동안에 실수를 많이 저지른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나 봐.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너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배운 것이 없어. 뭐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굉장히 좌절을 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겠죠. 또 하나 세 번째 마지막에는 그래 나라고 뭐 매일 이런 직장에서 남의 밑에서만 일하라는 법 있어? 이제부터라도 이것을 내가 기회로 삼아서 내 인생의 제2의 어떤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새로운 도전을 해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직이라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음 행동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앨리스는 인간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330페이지에 보시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중적 존재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비합리적인 생각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인간은 비합리적 사고의 결과로 정서적 문제를 만들어낸다. 내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뭐 복수심이 생기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이런 내가 잘못 생각한 결과로 정서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더라. 그 다음에 인간은 인지, 정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다. 수동적으로 우리는 주어지는 자극에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다. 인간은 왜곡되게 생각하려는 생리적, 문화적 경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가 나에게 어떤 염려스러운 상황이 닥치거나 불안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잘해보자 하는 생각보다는 훨씬 더 좌절하고 우울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커요, 비중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혼자서 깊은 생각에 빠지는 것보다는 누군가 그 생각을 나누는 게 도움이 되고요. 특히 밤에 혼자서 자기 문제를 꼴똘히 생각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앨리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4가지의 특성을 정리했습니다. 어른이 된 후까지도 지속되는 비합리적 신념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개인은 비합리적인 생각이나 태도, 행동을 합리적인 것으로 바꾸며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 예, 인간을 보는 앨리스의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에 보시면 정의, REBT의 정의를 이제 정리해놨습니다. 인간은 3가지 핵심 영역인 인지, 생각, 사고, 그 다음에 정서, 행동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그 생각, 인지가 핵심이 돼서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제 앞에서 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cognition과 emotion을 얘기했는데 보세요. 여기에 태도라는 거는 뭐냐, 인지라는 건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도, 그 다음에 기대, 귀인은 무슨 소리예요? 특정 사건의 원인을 추론한다. 내게 일어나는 것의 원인이 뭔지를 따져 물어보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이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 기대, 귀인 등의 포괄적인 인지 활동과 지각 체계를 모두 사고에다 포함한다. 인지에다 포함한다. 인간의 행동은 예언하고 산출하고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정서는 생각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노가 치밀을 때는 깊이 생각했을 때 억울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깊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돼. 아, 그때는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이러면서 기분 전환이 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 사람이 가지게 되는 정서는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사고를 하고 적절한 정서를 하는 것을 선호적 사고. 그 다음에 부적절한 사고, 부당한, 좋지 않은, 그 다음에 이렇게 부적응적인 사고를 해서 그런 정서를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을 당위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제 그 뒤에 가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실패를 이렇게 체감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이러면서 부정적 정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핵심 영역인 인지, 정서, 행동 중에서 REBT에서는 인지를 제일 중요하게 다뤘고, 인지가 이런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32페이지를 보시면 REBT의 이 구조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REBT는 혼란스러운 역기능 정서와 부정적이나 정상적으로 동기화된 정서를 구분한다. 즉, 부정적 감정의 표현이 정신병리의 증거는 아니다. 사람이 막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독한 말을 한다든지 아주 우울한 감정, 그 다음에 공포심이 드는 항상 이렇게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항상 언제나 정신병리의 증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그런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혼란스러운 정서의 강도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질적으로 아주 다른 정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사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때에 우울해지거나 불안하거나 분노를 유발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걱정, 슬픔, 곤란으로 된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안, 우울, 분노가 슬픔, 걱정, 곤란 다 부정적인 감정 같으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비합리적인 사고는 불안, 우울, 분노는 내 내면에서 그 다음 행동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근데 걱정, 슬픔, 곤란은 내가 걱정하지만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걱정을 하지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다음 자극, 다음 생각을 통해서 다음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불안,
우울, 분노, 죄책감, 소외감 등과 같은 정서들은 반드시 정서의 강도를 낮출 필요는 없다. 그것을 덜어내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고, 이것을 생각을 바꾸면,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에 대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면, 여기 인지라는 것이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나의 그런 정서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공격적이거나 아주 위축되거나 이런 부정적인 행동의 측면에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서나 행동에 모두 변화를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행동이 정서와의 관계는 뭐예요? 내가 행동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아서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정서 상태를 맛보게 된다든지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본 것이 REBT의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33지 하단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서적 문제를 겪는 결정적 원인은 사람이 이렇게 정서적인 문제를 호소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사건 때문이 아니고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고 그 사건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 지각의 문제다. 우리가 쉽게 말해 봅시다. 앞에서 이제 실직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아니면 또 다른 예로 제가 이 REBT를 강의할 때마다 사례로 드는 건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거부당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어딘가 소개팅을 나갔다가 반드시 이 남자는 나에게 애프터 신청을 할 줄 알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내 삶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사고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항상 호감을 느끼고 다음 어떤 나는 너를 거부할 수 있지만 네가 나를 거부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을 수 없어.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 오히려 그게 더 비합리적 사고인데 이런 비합리적으로 그 사건을 내게 일어난 사건을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지 그 사람의 소개팅의 후속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생각을 잘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334페이지에 보시면 합리적 사고와 비합리적 사고의 차이를 이렇게 표로 그려놨는데요. 합리적 사고, 비합리적 사고를 가르는 기준이 이겁니다. 논리성, 현실성, 실용성, 융통성, 파급효과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 사고와 비합리적 사고를 나눠 봅니다. 그래서 우리 PPT 자료에는 없고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334페이지에 그 대표적인 비합리적 신념들을 몇 가지 소개해 놨습니다. 우리 이거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여기 첫 번째 보시면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해받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비합리적 사고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모든이에요. 물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해받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모순된 것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야 되는데 항상 언제나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된다라는 비합리적 사고를 하면 이 사람은 거기로부터 굉장히 불편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되겠죠. 두 번째 거 하나만 더 봅시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나쁘고 사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그렇죠. 이건 정의예요. 사회적 정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나쁜 사람, 사악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고 비난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사회에는 법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법도 있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나서서 처벌하거나 비난하지 않아도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여유 있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한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든
무조건이라든지 반드시라든지 항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얽매여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내 삶 자체가 정상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원만한 삶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내담자가 어떤 그런 틀에 박힌 자기의 비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일상적인 삶에서 문제를 호소하게 된다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그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 사고를 하도록 고쳐줘야 된다. 이게 REBT에서 내담자 또 사람을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시면 비합리적 사고의 요소가 있습니다. 당위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이 비합리적 사고에서 제일 많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당위적 사고죠. 요구에 의한 표현으로 드러나는데 영어로는 must, should, ought, have to 이런 걸로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언제나 반드시 꼭 우리나라 말로는 죽어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언제나 반드시 꼭 항상 절대로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협소해지고 생각의 폭이 좁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야박하고 그 다음에 숨막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게 타인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신에 대한 당위, 타인에 대한 당위, 세상에 대한 당위 이렇게 당위적 사고를 세 개로 나눴어요. 당위적 사고 첫째, 자신에 대한 당위가 뭐예요? 나는 반드시 훌륭하게 일을 수행해내야 하고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언제나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고 참을 수 없는 일이고 내가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되고 말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고 요구하는 게 너무 완벽을 요구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런 수많은 우리가 삶에서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항상 최선이어야 되고 항상 최고여야 되고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당위예요. 타인은 나를 반드시 공정하게 대우하고 그러지 못하면 끔찍하도 하고 나는 그런 상황을 참아낼 수 없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인정하고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좋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강의하는 교수들도 한 학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성적을 보기 전에 이제 교수들에 대한 강의 평가를 하잖아요. 그 강의 평가를 했을 때 교수님들 그 반응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분은 학생들에게서 좋지 않은 자기가 기대한 거 이하의 어떤 평가를 받으면 굉장히 가슴앓이를 해요. 또 그거 좋지는 않죠. 학생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게 기분 좋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어떤 학생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것이 우리의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걸 받아들인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수업 방식이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뭔지 많이 내용 면에서 부족하고 교수들도 뭔지 준비를 덜 한 것 같고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교육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적 사고를 하고 참고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되어서 나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강의 안 할까 봐요. 이런 식의 방식의 대응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존중은 하고 타인이 나를 배려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항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고 좋은 반응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세 번째, 세상에 대한 당위입니다. 세상의 조건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렇지 못한 것은 끔찍하고 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나요? 내가 중심이 돼서 세상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해와 사고를 해야지 이런 편협하고 좁은 생각을 하다 보면 안 된다. 이게 비합리적 사고를 하는데 첫 번째가 당위적 사고가 제일 큰 거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장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과장적 사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기보다는 항상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좌절의 불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알버트 앨리스가 이와 같은 비합리적 신념의 형태에 대해서 LFT라는 것, 낮은 인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제 뒤에 가서는 여기 LFT로 바뀌었어요. 인간의 한계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한계치는 항상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냥 불철주야 노력을 한다고 해서 100m를 내가 8초에 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정말 이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과 맞먹는 수준의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한 어디까지는 근접할 수 있지만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지 못할 때 거기서 좌절하고 나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고를 하는 것보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훌륭해 칭찬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지 내가 노력해서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좌절의 불포용입니다. 네 번째 인간 가치의 총체적 비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가치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난 시험을 잘 치지 못했어. 그러니까 아주 나는 나쁜 쓸모없는 아이야. 시험은 잘못 쳤지만 그거 하나가 나의 전 인생의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나는 시험은 이번에 공부를 내가 열심히 좀 안 했더니 준비를 못 했더니 성적이 기대한 것만큼 안 나왔어. 그렇지만 나는 시험을 준비하지 못하는 동안에 다른 어떤 일에 집중했고 그것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걸로 또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한 가지로 평가해서 전체를 쓸모 있거나 쓸모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지 말고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사고하는 그런 생각의 틀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렇게 당위적 사고, 과정적 사고, 좌절의 불포용, 인간가치의 총체적 비하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정서의 문제, 행동의 문제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내담자가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상담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이 생각을 혹시 잘못하고 있는 부분 있으면 그것을 이제 바꿔주는 것이 REBT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시면 비합리적 신념체계의 체득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인간은 날 때부터 부모님에게 생득적으로 비합리적 사고를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두 번째로는 비합리적 사고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부모나 사회가 교육시킨 것의 후유증 결과예요. 세 번째는 사회나 부모의 가치를 옳은 것으로 수용해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굳게 체득된다. 그러나 부모와 사회의 가치가 시대가 변하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비합리적 신념을 갖게 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339페이지 그 표에 있는 ABCDE 모델입니다. A, B, C, D, E, F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보시면 이건 영어의 A, B, C, D, E를 각 하나씩 따서 한 건데요. A는 뭐냐면 Activating Event, 선행사건이에요. 먼저 나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그래서 내담자가 지금 왔을 때는 이 사람이 이런 상태로 오는 거예요. B가 뭡니까? Belief System.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옳은 판단력이라든지 융통성 있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지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C, consequence. 결과적으로 부정적이고 정서적인 어떤 행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겪은 어떤 선행사건, activating event 때문에 선행사건 A 때문에 이 사람은 평소에 선행사건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belief system, 이 사람의 비합리적 신념에 선행사건이 덮어 써면서 이 사람은 내가 잘못 생각하는 사고 체계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문제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상담자가 하는 건 뭐냐? D, dispute라고 해요. 논박.
논박을 해요. 네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반드시 꼭 언제나 항상 모든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대해줄 수는 없어 라는 논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논박을 통해서 내담자의 생각이 다시 이것도 B예요. 합리적 신념으로 바뀌어요.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오해를 했구나. 아, 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라는 것을 상담자의 논박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 효과, 이펙트. 합리적 신념으로 바뀐 것의 효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필링. 예, 필링까지는 이제 감정의 정서적인 안정, 감정까지도 바뀐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선행사건 A, 그 다음에 비합리적 신념 B, 컨시퀀스에서 부적절한 정서적 행동의 결과 내담자가 갖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사건의 어떤 선행사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상담자의 디스피우트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그 이펙트 효과가 나타나서 내담자의 감정이 바뀌는 과정을 ABCDE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REBT의 그런 하나의 전체 과정을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표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REBT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만 우리가 본다면 네, 다시 보겠습니다. 340페이지 보시면 ABCD 모델을 다시 한번 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건 A 해서 수진이는 그녀가 발표할 때 어쩌면 잘못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고 있다. 선행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사고는 나는 발표를 훌륭하게 하고 싶다. 수진이는 그녀의 선호적인 생각을 경직된 당위적 사고로 바꾼다. 항상 나는 경직된 당위적 사고는 뭐예요? 나는 언제나 실수 없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정을 받고 점수를 받는 그런 발표를 나는 반드시 해야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준비한 것을 제대로 시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떤 도움을 줘? 수진이가 발표할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한 건 마찬가지예요. 만일 내가 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선호적인 생각을 경직된 당위적 사고로 바꾼다. 나는 절대로 불안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의 불안은 내가 더 이상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2차적인 불안을 거기에 가중시킨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상담자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 와서 상담을 선생님 제가 이번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다 대인 공포증 같이 남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될 그런 기회가 오면 너무 염려가 많고 불안해서 내가 준비한 건 나의 능력 이상의 능력을 제대로 보이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상담자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항상 나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항상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언제나 완벽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편안한 마음으로 실수를 하면 제가 이런 것은 실수했는데 이런 준비도 했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수정하면서 진행하면 오히려 더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 당신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것이다. 이런 어떤 논박을 해주면서 좋은 이 내담자를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REBT에서는 논박이라는 게 다른 상담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지적하거나 뭐 생각을 바꿔주려는 적극적인 개입을 잘 하지 않지요. 그런데 REBT에서는 상담자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당당하게 하면서 내담자의 그 잘못된 사고를 개선해주는 그런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상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41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시면 상담의 목표와 과정에서 상담 목표, REBT에서는 내담자의 부적절한 정서와 부적응적 행동을 적절한 정서와 적응적 행동으로 변화시켜주는 것, 더욱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REBT에서의 상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항상 뭔가를 염려하고 불안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한 정서와 행동으로 바꿔서 이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의 목표고, 두 번째는 현재의 상태에서 좋게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feel better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서 실제로 더 나아지는 것, get better.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네가 변화해서 얻는 것, 느낌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이 변하도록, 생각이 바뀌면 인간은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서 get better, 현실적으로 뭔가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 다음에 내담자들에게 그들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가치료를 셀프 테라피스트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내가 스스로, 이게 셀프 테라피스트라는 거는 상담자가 아니고 내가 나 스스로 나를 고치는, 나의 문제를 개선하고 문제를 깨달아서 변화시키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상담자가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 REBT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EBT의 목표를 하나, 둘,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내담자와 합의를 해야 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파급 효과가 큰 문제, 내담자가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실현 가능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feel better라고 그랬잖아요.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결과, 더 좋은 결과를 이렇게 삶에서 구체적으로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EBT는 이런 거예요. 내담자하고 합의를 해서 아주 확실한, 뭐가 변하고 싶으냐, 어떻게 바뀌고 싶으냐, 이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파급 효과가 큰 문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네가 제일 먼저 무엇부터 바꿔야 되는가, 그 다음에 빨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것부터 해결하고 싶으냐, 그리고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 내가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친구하고 잘 어울리게 해서 네가 얼마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이거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건 뭐냐. 오늘 그러면 네가 친구하고 떡볶이를 한번 먹으러 가자. 떡볶이 먹는다는 거는 내가 정말 친구들하고 얘기도 잘 못하고 친구들 무리에 끼지도 못했는데 니네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같이 오늘은 내가 엄마한테 어저께 용돈 받았는데 내가 떡볶이 살 테니까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갈 사람이라고 말을 해서, 야 웬일이야, 네가 우리하고 잘 놀지도 않으면서 오늘 한턱 쏠 거야. 친구들이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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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같이 떡볶이를 먹으면 이건 뭐예요? 굉장히 생각이 바뀌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REBT 상담의 기법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보시면 앨리스가 말한 정신건강의 기준이 341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자기 관심,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완전히 몰두하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줄 수 있다. 사회적 관심, 집단에서 유리되지 않고 집단에서 이렇게 벗어나거나 겉돌지 않고 관계적인 맥락 속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자기지향,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독립적일 수 있다. 이런, 그 다음에 관용, 타인의 실수를 허용하고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실수한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융통성, 변화에 대해서 수긍하고 타인에 대해서 편협하지 않은 견해를 가진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거기에 342페이지까지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 어려워, 난 헌신, 과학적 사고, 자기수용, 이게 무슨 뜻일까 모르겠으면 교재를 보시면 참 쉽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에 REBT에서 상담 과정을 정리해놨습니다. 첫째,
내담자에게 자신이 많은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나는 몰랐는데 되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합리적 신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면서 실수하면 안 돼. 남에게 허점을 보이면 안 돼. 그다음에 나는 내가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어떤 위치에 걸맞는 그런 대접과 행동을 해야 돼. 뭐 이런 자기 신념이 굉장히 꽉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합리적 신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비합리적 신념,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죽어도 해야 된다, 이런 언어를 만약에 상담하는 데 내담자가 많이 구사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내담자가 인식의 단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한다. 내담자가 계속해서 비합리적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세 번째, 내담자의 사고를 수정하고 그들의 비합리적 생각을 포기하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내담자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REBT의 굉장한 중요한 목표이면서 상담 과정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미래의 내담자가 다른 비합리적인 신념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합리적인 철학을 발전시키도록 격려한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사실은 어떤 이론보다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고요. 자기의 철학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그거를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 스스로가 내가 이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이렇게 살라, 이런 내 사고의 틀에 갇혀서 내가 세상을 너무 좁게 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걸 하려니까 상담자가 이야기를 다른 이론보다는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이 REBT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의 기법에서 보면 무조건적인 수용이 있고 실질적 해결 대 정서적 해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적 우아한 해결 대 우아하지 못한 해결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적 수용은 로저스의 내담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무조건적 수용이 충분 조건이라고 했는데 이 로저스의 이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REBT에서의 무조건적 수용은 내담자의 성취 목표를 도울 수 있는 관계 형성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를 편안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거, 필드가 되어주는 거고 하지만 무조건적인 수용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자기에게는 단점이 장점보다 더 많다 하더라도 자신을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사실을 알려주는 객관적 용어를 사용해라. 이런 것이 무조건적 수용의 어떤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 해결 대 정서적 해결이 있습니다. 실제적 해결은 선행사건, 액티비티, 선행사건 A에 대해서 변화시키고자 한다. 정서적 해결은 결과, consequence를 변화시킨다. 실제적 해결보다는 정서적 해결을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을 권유한다. 제가 앞에서 이제 잠깐 사례를 하나 한 것 중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소개팅을 나갔다가 그 다음에 내가 기대한 어떤 반응이 오지 않아서 실망하고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선행사건 A는 그 소개팅이라는 것이 선행사건 A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기대한 후속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이 A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C는 뭐냐? 내가 내 인생에 이런 것은 수치고 이렇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가 이 사람의 C예요. 그러면 상담자가 들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어떻게 모든 사람이 너에 대해서는 항상 호의적이고 너는 다른 사람을 거부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너를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를 상담자는 논박 D를 통해서 내담자의 정서 상태를 먼저 해결해 줘야 돼요. C를 해결해 주고 잘못되어진 비합리적 사고를 바꿔서 그래 맞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취향이 있고 그 사람이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은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이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적 해결 대 정서적 해결을 하는 것이 상담 기법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철학적 우아한 해결 대 우아하지 못한 해결. 여기는 이제 내담자의 지각이나 자동적 사고를 바꾸는 대신 비합리적 신념의 핵심을 바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기법이 있고요. 인지적 기법은 앞에서 쭉 설명했던 거 ABCD에 대한 것을 다시 여기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 REBT에서는 ABCD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기법은 346페이지서부터 보시면 정서적 기법에서는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 그 다음에 합리적, 정서적 이미지, 유머, 활용, 역할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목만 보면 잘 이해는 못하지만 교재를 비교해서 보면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이 어떤 의미구나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교재와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동적 기법은 좀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증상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이고 건강한 행동 방식을 습관화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건강한 행동을 가르치거나 행동을 시도 또는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기법을 행동적 기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치심극본과 모험 활동의 시도. 평소에 굉장히 위험하고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굴욕적이라고 했던 일을 실생활에서 시도해보는 것. 이거 수치심극본. 난 이런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남 앞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런 것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는 것. 주장훈련도 있습니다. REBT에서 주장훈련은 주로 분노나 적대감 등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둔다. 내가 누구 때문에 계속 억눌려 있고 억울하고 이랬을 때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내 생각은 이래요.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거. 그 다음에 역할놀이와 행동 재현. 감정 발산의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 주장 행동의 연습 과정으로 역할놀이와 행동. 내가 직접 사장님한테 내가 항상 잔소리 듣고 뭐 못한다고 지적받고 이래서 회사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사장님이니까 말을 못해서 항상 억울함이 내 마음에 꼭 차 있어요. 답답하고. 그런데 직접 사장님한테 주장훈련을 가서 하기는 아직은 내가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러면 뭘 해요? 역할놀이와 행동 재현에서 먼저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장님으로 대체해서 내가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조금 훈련이 익숙해지면 주장훈련으로 넘어가는 것. 이런 것이 기법에 행동적 기법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이 실행적인 숙제 해오기. 이거는 청소년이라든지 이렇게 어린아이들 아니면 또 구체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내담자들에게 오늘 상담을 하고 다음 주까지 하나의 과제를 주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다음 상담에서 다시 평가하고 그 사이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단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REBT에서 행동적 기법에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행동주의론도 사실은 아주 상담에서는 많이 활용하는 중요한 기법이에요. REBT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 전체 과정을 넘겼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교재를 좀 보셔요. 이거는 꼭 중요하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 상담이라는 것을 할지도 모른다. 나는 또 이런 영역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REBT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수업은 11주차 수업입니다. 5월 23일에 진행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애쓰신 여러분한테 제가 여기서 박수를 보내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일주일 잘 지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